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정한 수능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 교육부 담당 국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수능 변별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교육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서북부와 서울을 오가는 경의선 선로의 전원 공급이 끊겨 KTX 등 열차 수십 편의 운행이 몇 시간씩 지연됐습니다. 4시간 반 만에 복구됐지만 기차역 곳곳에서 안내 부족 등으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립니다. 75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인파 사고에 대비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 31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일부 내륙 지역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학능력 시험 문제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정수능론이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사교육 의존을 낮추라는 대통령 지적 하루 만인 어제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교육부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문제 출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높은 난이도의 이른바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를 조절한다며 문항을 꼬아서 출제하고 그래서 교육과정 바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킬러 문항은 사교육 의존을 높이게 되는데 이를 두고 그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하루 만인 어제 교육부는 대학 입시를 담당하던 국장을 임명 6개월 만에 대기 발령했습니다. 공교육 범위에서 출제하는 공정한 수능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3월부터 있었지만 6월 모의평가에는 그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경질 배경입니다. 교육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모의평가와 수능 문제를 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수능이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어제 대통령 발언은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였다며 난이도를 쉽게 하라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에 공정한 수능 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수능 난이도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정부 설명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결국 수능이 쉬워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수능까지 불과 5개월 남은 시점에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승현 기자입니다. 수능이 쉬워지면 원서 쓰기 힘들어질 것 같아 큰일이다. 수능이 11월인데 6월에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3 학부모들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걱정과 우려의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수능 난이도를 언급한 게 아니라는 정부 해명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쉬운 수능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애들이 좀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 보면서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했었습니다. 특히 6월 모의고사가 어렵지 않다고 느꼈는데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온다면 어디에 맞춰 공부를 해야 할지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수능이 쉬워질수록 실수 하나에 당락이 좌우돼 오히려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실수 안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더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선택 과목 유불리를 두고 어느 과목을 선택할지 치열한 눈치 싸움도 예상됩니다. 선택 과목과 점수 차를 줄이는 것이 통합수능에서 핵심인데 갑작스럽게 고난도 킬러 문항에 대한 어떤 제시가 되어진다라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더 큰 혼란이 발생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학생과 학부모들은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될지 지켜보고 수능 전략을 다시 짜야 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이지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설명이 오히려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시작은 교육당국의 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브리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원론적 지시로 해석됐습니다. 4시간 뒤 대통령실은 이 발표를 수정 공지했습니다. 공교육 내용을 보충하는 사교육은 막기 어렵지만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는 말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겨냥한 발언이 추가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쉬운 수능 지시로 해석됐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물수능 우려가 쏟아지자 다시 설명이 추가됐습니다.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즉 난이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며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건 불공정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초부터 입시 공정성을 높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올해 6월 모의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빠르면 이달 말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여기 수능 문제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정성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수능 개편 의지를 이틀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경솔한 지시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에 빠졌다. 정의당은 즉흥적인 메시지는 교육 현장에 혼란만 준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서북부와 서울 주요역을 오가는 경의선 선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KTX가 운행 중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선로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했고 열차 수십 편의 운행이 최대 3시간 동안 지연됐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으로 가는 경의선의 터널입니다. 정비 인력이 한쪽 선로를 점검하는 사이 반대쪽에선 천천히 열차가 지나갑니다. 어제 오후 12시 반쯤 경의선 연희터널 서울 방향 선로에 전원 공급이 끊겼습니다. 떨어지니까. 터널이 또 옛날에 만든 거라서 얕아요. 전기가 25,000V니까 차체에 닿을 수도 있고. 사고 구간을 운행하던 KTX가 중간에 멈췄고 승객 170여 명은 선로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환승까지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다른 기차가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1시간 거의 2시간 될 때까지 이제 다른 옆에 기차 와가지고 옆으로 옮겨 탔어요. 상하행선 선로 2곳 중 하행선 선로에서 열차가 교대로 서행 운행하면서 KTX는 물론 선로를 같이 이용하는 일반 열차들도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열차가 안 다닙니다. 특히 무궁화 열차 한 편은 3시간 넘게 지연됐고 경의선 전동열차 6편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KTX 열차 7편의 출발역과 도착역이 고양시 행신역에서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조정됐습니다. 코레일은 외부 물체가 전기장치와 접촉하며 일어난 사고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복구 작업은 4시간 반 만에 완료되긴 했지만 서울역과 용산역 등 기차역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주말을 앞두고 여행을 가거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 기차역을 찾았던 승객들이 많았던 터라 곳곳에선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이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가득합니다. 열차 시간표를 알려주는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아예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승차권을 바꾸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무더위에 지친 승객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1초간 바빠지는데. 주말을 앞두고 다른 교통수단을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입석도 다 나가고 그냥 완전 매진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바꾸려고 하면은 저는 아예 여기 서울에 묶여버리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코레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연 상황을 알렸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승객들은 기차역에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안내를 못 받았습니다. 본가 가려고 지금 기차 예매했는데 이제 친구가 먼저 연락 와서 기차가 먼저 지연됐다고 그래서 급하게 왔는데 아직 지연 중이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사이 구간이지만 고양 수색 차량 기지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들의 이동이 늦어지면서 서울 용산역 출발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복구가 완료된 건 전기 공급이 끊긴 지 4시간 반이 지난 오후 5시쯤. 연착된 열차 탓에 복구가 끝난 뒤에도 운행 지연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코레일은 자신들 책임으로 일어난 지연 등에 대해선 승객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초 국토교통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열차 안내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BTS 페스타의 주 행사가 오늘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립니다. 최대 7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을 위해 행사장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합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서울 곳곳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진행 중인 BTS 페스타. 아미들의 축제 BTS 페스타가 오늘 핵심 일정에 돌입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RM이 직접 출연해 팬들과 소통하고 저녁 8시 30분부터 BTS의 히트곡과 전국의 내레이션이 더해진 불꽃놀이도 열립니다. 행사 주최 측인 빅히트 뮤직과 하이브는 일대에 75만 명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여는 등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관할 지자체 서울시와 영등포구, 경찰이 주도해 인파 질서 유지를 막고 소방은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 구조 구급 체계를 점검합니다. 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행사장과 가까운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를 임시 폐쇄 조치합니다. 행사 종료에 맞춰서는 지하철 5호선, 9호선과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 버스 배차를 늘립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교통경찰 630여 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잠실 일대에서도 여러 대규모 행사가 열립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는 유명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선 그룹 마마무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잠실 야구장에서는 두산과 LG의 프로야구 경기도 예정돼 있습니다. 도합 14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인파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서울교통공사는 종합운동장역에 안전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하고 주변역의 경우에도 혼잡도가 높아질 경우 인력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주말인 오늘 때이른 폭염이 찾아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오늘은 얼마나 더울까요? 네, 주말인 오늘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기온이 31도 예상되고요. 강릉과 대구, 광주는 무려 34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 월요일에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일단 뜨거운 볕을 가릴 수 있는 긴 소매 옷을 입어주시거나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챙겨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물을 자주 충분히 드셔주셔야겠고요. 가급적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3일 미국 시애틀에서 한낮에 한국인 부부가 괴한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임신 8개월인 만삭의 아내와 뱃속에 아기마저 숨졌는데요. 현지 경찰이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지만 혐오 범죄에 대한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총격 직후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 화면입니다. 총격범은 흰 바지와 검정 티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흑인 추정 남성으로 사건 현장을 벗어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Individual we saw being arrested as soon as I was on the phone with 911, I saw this individual running and the police apprehended him. So that was the person that we saw.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권 씨 부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총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이 업소의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용의자는 부부와 아무런 접촉도 없이 총을 쏜 게 드러났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장은 혐오 범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단서는 없다고 직접 우리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로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다는 입장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피해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는 추모의 꽃다발과 위로의 글이 쌓여 있습니다. 부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부인과 아기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I come here every day walking by and I actually ate here a couple times and just met the people. So, and just to hear that it was what happened to them, I was kind of heartbroken.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은 목표액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시애틀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도영 씨가 어제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길어질 뻔한 재판이 오는 19일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면서 권 씨의 송환 일정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유호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권도영 씨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났습니다. 권 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이전 재판과 달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권 씨는 친구 추천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대행사를 통해 코스타리카 여권을 구했는데 그동안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다른 국가도 여행했기에 여권 진위를 의심하지 않고 포드고리차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또 함께 붙잡힌 측근 한창준 씨는 죄가 없으니 자신만 처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가진 벨기에 여권은 가명과 가짜 생년월일로 되어 있다며 나쁜 의도로 여권을 만든 게 분명하니 재판부에서 적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여권 위조 여부 확인 절차로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권 씨가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오는 19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습니다. 권 씨의 위조 여권 사용 혐의 재판은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지만 권 씨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특별검찰청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권 씨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자백한 권 씨의 옥중 편지가 수사로 이어진 겁니다. 권 씨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다시 재판이 시작돼 송환 일정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일각에선 권 씨가 의도적으로 송환 지연을 위해 옥중 편지로 정치자금 전달을 자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며칠 전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핵무기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 공격에 대비한 집단 방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미 벨라루스에 첫 번째 전술 핵무기를 전달했고 올 연말까지 모든 배치를 완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Первые ядерные заряды доставлены на территорию Беларуси. Но только первые. У нас это первая часть. Но до конца лета, до конца года мы эту работу выполним целиком и полностью.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국가가 위험해질 경우 쓸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지원 움직임을 겨냥해 나토가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더 커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벨기에에선 나토 국방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벨라루스 핵 배치 발표를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인다며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공격에 대한 집단 방위 계획 수립을 논의했습니다. 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합의 도출은 튀르키예의 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 결정은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We are fully connecting the planning for our collective defense with the planning for our forces, capabilities, and command and control. As a result, NATO will have over 300,000 troops on high readiness.
나토 사무총장은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논의를 하진 않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나토 표준화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안은 다뤄질 거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한 F-16 훈련은 올 여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승객들이 너무 많아 실신 사고가 잇따랐던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지하철 과밀 대책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혼잡률 자료 측정을 직원이 눈대중으로 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 디딜 틈 없는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급정거하자 승객들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립니다. 취재팀이 나간 날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승객 2명이 들려나갔습니다. 다른 승객들 안에 파묻혔다가 정신을 잃은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쓰러져 있고 다른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깨우시고 계셨던 상황이라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김포라인 과밀 문제가 지난 4월 다시 불거지자 경기도와 김포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대 혼잡률은 289%입니다. 평균 혼잡률을 200% 미만으로 줄이겠습니다. 혼잡률이란 전동차 내 밀집도를 말하는데 김포라인 운영사는 전동차 한 편에 270명이 타면 혼잡률을 200%로 봅니다. 지옥철로 불리던 9호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문제는 이 혼잡률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KBS 취재 결과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 김포 골드라인에서 혼잡률이 공식 측정된 건 단 3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역사당 직원 1명이 눈대중으로 잰 거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상 일별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긴 하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16일부터는 외부 인력을 임시로 불러 혼잡률을 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누르며 눈으로 승객을 세는 방식입니다. 임시 인력이 철수하면 예전처럼 다시 직원 1명이 측정해야 합니다. 고객들로 꽉 차요. 혼자서 그 인원을 다 세야 되는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역사 한 곳의 근무 인원이 1명뿐이어서 안전관리 같은 필수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근무자가 1명밖에 없으니까 개수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도 해야 되고 아니면 안전 업무도 해야 되고. 서울 지하철은 이와 달리 전동차 무게를 재거나 무선 통신량으로 승객 수를 자동 측정합니다. 제 차 전체 인원의 무게를 잰 후에 대한민국 평균 체중이 65kg으로 나와서 인원수를 측정하고 제대로 된 혼잡률 조사도 없이 전동차 과밀 대책을 세우겠다는 김포 골드라인. 매일 수만 명의 승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 속에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지난달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추락 당시 안전고리도 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 취재진이 공사장 현장을 가봤더니 지금도 여전히 안전장치 없이 높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공사 현장. 25m 높이 구조물 위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입니다. 자세히 보니 아무 안전장치가 없는 맨몸입니다. 좁은 철근 위를 공중고개라도 하듯 걷고 벽을 타고 반대편으로 아슬아슬하게 이동합니다. 역시 안전장치 하나 없이 크레인 줄에 2명이 매달려 내려오기도 합니다. 되게 아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냥 절벽에서 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영상을 찍은 제보자는 아찔함에 놀라 노동부에 신고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기소를 했고 추후에 현장에서도 저희 쪽으로 보고를 하기로 했고. 이틀 뒤 KBS 취재진이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노동자는 여전히 안전장치 하나 없이 사다리를 타고 내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안전대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식 크레인 탑승을 금지했는데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안전까지 무조건 걸고 하라고 아침에 조회하면서도 걸고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죠. 안 지키는 거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대기업 건설 현장은 사정이 다를까. 경기도 용인 둔전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3월 찍은 영상입니다. 고층 아파트 가장자리에 서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의지하는 건 안전고리 단 하나입니다.
안쪽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게 법적 의무지만 역시 없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 20년 동안 옥상에다가 이 작업 환경을 발판을 만들어주는 데가 나는 못 봤어요. 현대 힐스테이트 측은 아파트 한 동에만 안전작업대를 설치하지 않은 거라면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건 인정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을 바꿀 때는 40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열흘만 진행합니다. 보고를 누락한 채 급하게 밀어붙인 데 대해 방통위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시행령 조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9일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고 이틀 뒤인 어제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권고에서 입법 예고까지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4분의 1로 줄여 열흘만 진행합니다.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죠. 40일로 해놓은 것은 최소한 그 정도 기간은 의견 수렴도 하고 이해관계자인들의 어떤 의견 제시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줄이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죠. 일부 절차는 졸속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시행령을 고칠 땐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방통위 전체 회의 등 논의 과정에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전체 회의 하루 전 심사를 신청해 바로 다음 날 비규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현 방통위원은 KBS의 재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를 국무조정실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단 하루 만에 졸속 심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28일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만 활동 중인데 단 2명만 찬성해도 개정안은 통과됩니다. KBS는 방통위의 입법 예고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타이완, 스위스, 독일 7개국이 들어갔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해 관찰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이번 주도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는 차들이 많겠습니다. 나들이 가신다면 언제가 가장 막힐지를 알아두셔야겠는데요. 오늘 지방 방향 정체는 아침 7시 무렵 시작돼서 오전 11시 때에 정체가 가장 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피해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1중부선 위로는 야간 작업이 예정돼 있는데요. 하남 방향으로는 19일부터 또 이천 방향으로는 26일부터 각각 나흘간 전면 통제되니까요. 중부선을 대신 이용하셔야겠습니다. 경인선에선 지금 작업합니다. 인천 방향으로 신월 부근 상위 2개 차로 막히면서 짧게 주춤하고 강원권으로 향하는 이동량도 많아지는데 50번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부곡 일대와 용인 일대가 어렵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도 외곽 쪽 화도를 앞두고 5km 구간이나 막히고요. 광주 원주선 원주 쪽으로도 동곤제암 일대에서 주춤합니다. 안전대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불볕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기온 31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만큼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는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8.9도로 어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하고요. 대구 20.9도, 광주 20.2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32도, 대전 33도, 전주 32도, 울산도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과 제주 해상,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학능력 시험 문제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정수능론이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사교육 의존을 낮추라는 대통령 지적 하루 만인 어제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교육부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문제 출제 기간에 대해서는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높은 난이도의 이른바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를 조절한다며 문항을 꼬아서 출제하고 그래서 교육과정 바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킬러 문항은 사교육 의존을 높이게 되는데 이를 두고 그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하루 만인 어제 교육부는 대학 입시를 담당하던 국장을 임명 6개월 만에 대기 발령했습니다. 공교육 범위에서 출제하는 공정한 수능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3월부터 있었지만 6월 모의평가에는 그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경질 배경입니다. 교육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모의평가와 수능 문제를 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수능이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어제 대통령 발언은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였다며 난이도를 쉽게 하라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에 공정한 수능 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일 브리핑에 더해 현장 설명회까지 진행하는 등 대국민 설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산업 종사자들은 소비 위축이 이미 시작됐다며 더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라를 살피던 손님이 발길을 돌립니다. 평소 같으면 다 팔려야 하지만 대야엔 여전히 소라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설비 시운전을 시작한 지난 12일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3분의 2 정도밖에 안 팔린다고 봐요. 사람 심리가 오염수로 버린다 하면은 이거 아닌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나라에서는 맨날 괜찮다, 안전하다며? 못 믿지. 그거 어떻게 다 믿어. 어민들도 생업을 멈춰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되는 순간 오염됐다 생각하시지 절대 안 먹죠. 나 같으면 안 먹는데. 이런 수산업계의 불안감을 달래는데 정부는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초당 없어. 어민 상인을 만나 정부 지원책을 자세히 설명했고 유통업계와는 소비 진작책도 논의했습니다. 특별 경영 안전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2차 보존 사업으로 수산 경영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손실보상 요구 움직임은 구체화되는 양상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예상 피해액 산정을 시작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우리 수산경제연구원에서 피해 범위 계산하고 피해 금액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전과 특별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시장에선 원전 오염수 걱정에 수급까지 불안해지면서 소금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소금을 많이 쓰는 김치 공장과 젓갈, 반찬 상인들은 소금값 부담에 울상입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김치공장 저온 창고에 천일염과 정제염이 쌓여 있습니다. 겉절이 등 수시로 생산하는 김치를 담글 때 사용하는 소금입니다. 한 주에 1톤 정도를 쓰는데 현재 보유한 소금은 불과 3주 분량. 새로 주문해야 하지만 구하기도 어려운 데다 산지 기준 가격도 30% 넘게 올라 부담입니다. 주문한다고 해서 소금이 예전처럼 바로바로 조달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원가 상승폭이 좀 증가했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장철에 쓸 소금을 오래 보관하는 창고는 아예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이 창고의 절반은 채울 정도로 소금을 미리 확보해두지만 지금은 가격도 오르고 조달도 쉽지 않아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반찬 가게는 이맘때쯤 소금을 많이 사들여 1년 동안 판매할 장아찌를 담그는데 훌쩍 오른 소금값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음식 특성상 소금을 많이 쓰는 젓갈 가게는 고민이 더합니다. 재료값이 오르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재료 단가가 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도 어려워지고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해서 팔 수는 없겠죠. 소금값이 오른다면 다른 반찬은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가게에 부담이 될 걸로. 장마철에는 소금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더 치솟고 밥상 물가마저 요동치지 않을까 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서울 지역 중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버스 등 차량 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중학생 등 80여 명이 다쳤는데요. 같은 중학교의 3학년 수학여행단은 사흘 전 강릉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관광버스 2대가 잇따라 멈춰섭니다. 옆 차선으로 세 번째 버스가 들어서고 마지막 버스가 앞에 있던 버스 2대를 거의 동시에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맨 앞에 서 있던 승용차까지 앞으로 밀려납니다. 사고가 난 버스입니다. 충격으로 인해 버스 앞면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1시 반쯤 서울 지역 중학생 수학여행단을 태운 버스 3대를 비롯해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차는 1차선에 들어선 차인데 그냥 가만 맥 놓고 가다가 그냥 때리니까 앞차도 받고 뒷차도 받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 사고로 버스 3대에 타고 있던 중학생 70여 명 등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와 중학생 등 3명은 가슴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안전벨트 다 매고 있었다고 했는데.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중학교의 3학년 수학여행단은 불과 사흘 전 강릉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학생들이 탄 관광버스가 11톤 화물차와 충돌해 이때는 학생 5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우리 군이 서해에 추락한 북한의 발사체 잔해를 인양했습니다. 2단 추진체 일부분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통형 물체가 우리 해군 함정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천리마 1형의 잔해입니다. 날개 달린 말그림과 함께 천리마가 아닌 천마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잔해는 발사 보름 만인 지난 15일 밤 8시 50분쯤 서해 공해상에서 인양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잔해입니다. 인양 작전 도중 상단부 일부가 잘린 걸 제외하곤 원형 거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2m, 직경은 2.3에서 2.8m였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천리마 1형의 사진과 비교하면 2단 추진체의 일부분으로 추정됩니다. 발사체가 가라앉은 수심이 75m로 매우 깊은 데다 빠른 조류와 탁한 수질 때문에 인양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잠수하가 내려가는 순간 뻘물이 위로 올라와서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잠수하가 작업하는 순간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돼서 손의 감각만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미국 국방정보국 등 한미 군 당국은 인양된 잔해에 대한 공동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잔해 내부에 엔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석 결과에 따라 북한의 발사체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연료 탱크의 코팅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은 직경 약 2m 크기의 반지 모양 잔해를 추가 인양하기도 했지만 3단 추진체나 위성인 만리경 1호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북한 발사체는 추락 당시 180여 개로 흩어진 것으로 탐지됨에 따라 탐색 작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북한이 그제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5년 8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온 건데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잠수함이 천천히 부산 작전기지로 들어옵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중 하나인 미시건함입니다. 길이 170m에 배수량은 18,000톤급에 달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잠수함입니다. 한국을 찾은 것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해군은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한다는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시건함은 사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150발 이상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핵추진 잠수함이 대함전이나 대잠전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미시건함은 미사일로 육상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수전 요원을 태워 적지 침투 등 특수작전 수행도 가능합니다. 미국은 최근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B-52 전략폭격기 넉 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2달여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SGN을 먼저 전개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1단계, 그다음에 한미 정상 간 약속한 SSBN은 순차적으로 북한의 도발 강도에 따라서 전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미일 국가안보실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의 해수욕장이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면서 제주시는 결국 야영지를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천혜의 섬 비양도를 품은 제주 금능 해수욕장입니다. 해안가 소나무밭에는 벌써부터 텐트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간 설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입니다. 담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개인 화장실까지 만들었습니다. 불을 피우다 남은 숯과 쓰레기, 고장난 장비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1년 넘게 방치된 텐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이제 야간에 불을 피우면 불이 발생하면 이제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소화기나 뭐 물 들고 이렇게 해서 화재를 이제 진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영이 금지된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심지어 이곳은 텐트 설치가 금지된 녹지 공간인데요. 이런 대형 텐트들부터 심지어 불터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이지만 철거는 물론 단속조차 쉽지 않습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정작 편히 쉴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범죄 현장도 아니고 이거 빨리 어떻게 치우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도민들이 다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를 넘은 텐트 알박기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시는 야영지를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을회에 위탁하여 유료화시키겠습니다. 유료화 기간이 끝나면은 꾸준하게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서는 관리하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숙박하는 이른바 카박족이 점령한 제주 금능고와 협재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도 여름 휴가철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그제 대구 서구 중리동 한 재활용업체 공장에서 난 불이 인근 공장 10여 곳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 발생 9시간 만에야 겨우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에 타 뼈대만 남은 건물 안으로 자원 재활용 설비들이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서대구 산업단지에서 가장 먼저 불이 시작된 공장입니다. 국과수와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합동감식반이 불탄 설비와 공장 내부를 살펴보며 감식을 벌입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소 상태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 중에 있으며 감식이 끝나면은 발화 원인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장에서 불이 난 건 그제 오후 5시 25분쯤.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한때 소방 대응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와 다른 시도의 자원을 동원하는 소방동원령 1호까지 발령됐습니다. 불은 최초 발화가 시작된 공장에서 순식간에 옆 공장으로 옮겨붙어 7동을 전소시키고 나머지 7동을 일부 태운 뒤 9시간 만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오랜 시간 진화가 어려웠던 건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공장이 밀집해 있고 대부분 섬유 등 인화성 물질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 공장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노후 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5분도 안 돼서 저희 건물로 불이 옮겨 붙었고요. 건물들이 딱딱 붙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는 내 혼자 이렇게 방어를 한다고 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 2차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중증 장애로 누워서 지내는 장애인을 와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외출해야 할 때는 그 누구보다 적절한 이동 수단이 필요한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장애인 택시는 전국에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 1급 김율만 씨는 하루 24시간 누워서 지내는 와상 장애인입니다. 외출도 누워서 해야 합니다. 저를 들어서 뒷좌석에 눕히고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어야 하기에 힘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유일한 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하지만 침대형 휠체어를 싣기엔 너무 좁습니다. 누울 수가 없으니까 약간 세운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위험하고 불편하지만 몸을 구부려야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 중엔 아예 승차 거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상 일체적 장애인은 콜택시 요청하면은 탑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누워서 가셔야 된다면은 이동이 힘들어요. 다른 대체 수단이 있나요? 119나 앰뷸런스는 없을 것 같은데. 사설 구급차를 부르면 요금이 많게는 수십 배로 치솟습니다. 구급차는 평소 이용할 수 없고 비용이 10만 원이 가깝게 들어서 부담됩니다.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 택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4,200여 대 중 침대형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택시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몸을 굽히면 탈 수 있거나 불법이지만 내부를 개조한 택시만 31대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은 법적 보장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건데 관련 법이 표준 휠체어에 맞춰져 있어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동안 아상형 장애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권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사설 앰뷸런스 비용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마련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와상장애인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내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더딘 실정이어서 김 씨 등은 다음 주 국회에 입법 촉구 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프로야구 단독 선두 LG가 두산을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베테랑 김민성 선수가 결승타를 터뜨렸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1회부터 베이스가 가득 들어찹니다. 문보경 선수입니다. 높았어요. 볼넷입니다. 밀어내기 볼넷. 점수 1대0. 7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타.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불러뜨립니다.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계속해서 끈질긴 승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두산의 홍성호 선수입니다. 때렸습니다. 안노구 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양석환이 3루를 지났고 홈으로 강승호까지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점수 3대2 한 점 차로 따라붙는 두산 베어스.
이제 문보경 6번 타자. 당긴 타고 엘리건 빠져나가는 안타. 1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뜹니다. 홈에서 송구 빠져요. 중요한 순간 한 점을 더하는 LG 트윈스. 점수는 4대2입니다. 무사 만루에서 강승호 6번 타자. 이거 빈만이 땅볼. 1루수 공을 더듬어요. 던지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점수 4대3. 좌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급 홈으로 들어옵니다. 4대4 동점이 됩니다. 김민성 앞에 찬스가 많이 걸리네요. 그러네요. 끌어당겼습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1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경기 LG 트윈스가 다시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점수 5대4. 3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LG 트윈스가 두산 베어스의 7대4 승리를 거두면서 네, 멋과 개성을 위해 타투, 즉 문신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런 타투로 상처를 치유해주는 의사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망가진 피부를 문신이라는 의료 행위를 통해 회복시켜 그들의 마음까지 치유해준다는 의사 타투이스트 조명신 씨를 김현민 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문신하는 의사 조명신입니다. 한국에서는 의사만 문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늘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하는데 문신이 의료행위거든요. 제가 문신하는 분들은 진짜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어려서 상처가 났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상처가 났다든지 화상도 또 그렇겠죠? 그거를 덮어주는 것? 그런 분야를 메디컬 타투라고 하고요. 소방관분들이 문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표현하고 싶은 수단으로 무료로 타투를 100분 정도까지 하게 됐죠. 눈병소방서 구조대장 이성초입니다. 화상을 한 2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불이 갑자기 역화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방수복이었죠. 방수복이 타고 불에 타고 여기 전신 30% 2,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화상을 입고 나서 이제 주변에서 아저씨 봐 손이 막 몸이 막 이상해 그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저는 막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의 상처가 이제 더 큰 거예요. 이제 그게 화상 손톱에다가 타투를 해가지고 좀 가려봤으면 어땠을까? 소방관 분들의 호응이 너무 좋으셔서 그분들이 만족해 하신다면 저는 너무 좋고 타투를 통해서 치유도 했다. 되게 뿌듯하고 그래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감추기 바쁘고 숨기고 바빴는데 지금은 내가 자신감 있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몸의 어떤 치유보다 그 마음의 치유가 더 컸던 것 같아요. 타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그리고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이번 주말 불볕더위가 찾아옵니다.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한낮의 서울 기온 31도, 강릉과 광주,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으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나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화요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차츰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볕을 가릴 수 있는 긴 소매 옷을 입거나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챙겨 입으시고요. 물을 자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는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걷히고 나면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32도, 진주 32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공정한 수능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 교육부 담당 국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수능 변별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교육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서북부와 서울을 오가는 경의선 선로의 전원 공급이 끊겨 KTX 등 열차 수십 편의 운행이 몇 시간씩 지연됐습니다. 4시간 반 만에 복구됐지만 기차역 곳곳에서 안내 부족 등으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주행사가 오늘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립니다. 75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인파 사고에 대비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 31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일부 내륙 지역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뉴스광장 2부 이어갑니다.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학능력시험 문제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정수능론이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사교육 의존을 낮추라는 대통령 지적 하루 만인 어제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교육부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문제 출제 기간에 대해서는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높은 난이도의 이른바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를 조절한다며 문항을 꼬아서 출제하고 그래서 교육과정 바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킬러 문항은 사교육 의존을 높이게 되는데 이를 두고 그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하루 만인 어제 교육부는 대학 입시를 담당하던 국장을 임명 6개월 만에 대기 발령했습니다. 공교육 범위에서 출제하는 공정한 수능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3월부터 있었지만 6월 모의평가에는 그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경질 배경입니다. 교육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모의평가와 수능 문제를 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수능이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어제 대통령 발언은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였다며 난이도를 쉽게 하라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에 공정한 수능 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수능 난이도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정부 설명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결국 수능이 쉬워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수능까지 불과 5개월 남은 시점에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승현 기자입니다. 수능이 쉬워지면 원서 쓰기 힘들어질 것 같아 큰일이다. 수능이 11월인데 6월에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3 학부모들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걱정과 우려의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수능 난이도를 언급한 게 아니라는 정부 해명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쉬운 수능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애들이 좀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 보면서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했었습니다. 특히 6월 모의고사가 어렵지 않다고 느꼈는데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온다면 어디에 맞춰 공부를 해야 할지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수능이 쉬워질수록 실수 하나에 당락이 좌우돼 오히려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실수 안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더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선택 과목 유불리를 두고 어느 과목을 선택할지 치열한 눈치 싸움도 예상됩니다. 선택 과목과 점수 차를 줄이는 것이 통합수능에서 핵심인데 갑작스럽게 고난도 킬러 문항에 대한 어떤 제시가 되어진다라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더 큰 혼란이 발생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학생과 학부모들은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될지 지켜보고 수능 전략을 다시 짜야 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이지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설명이 오히려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지행 기자입니다. 시작은 교육당국의 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브리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원론적 지시로 해석됐습니다. 4시간 뒤 대통령실은 이 발표를 수정 공지했습니다. 공교육 내용을 보충하는 사교육은 막기 어렵지만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는 말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겨냥한 발언이 추가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쉬운 수능 지시로 해석됐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물수능 우려가 쏟아지자 다시 설명이 추가됐습니다.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즉 난이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며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건 불공정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초부터 입시 공정성을 높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올해 6월 모의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빠르면 이달 말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여기 수능 문제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정성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수능 개편 의지를 이틀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경솔한 지시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에 빠졌다. 정의당은 즉흥적인 메시지는 교육 현장에 혼란만 준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서북부와 서울 주요역을 오가는 경의선 선로의 전원 공급이 끊겼습니다. 승객들은 선로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했고 KTX를 포함한 열차 수십 편의 운행이 최대 3시간 동안 지연됐습니다. 먼저 박진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을 오가는 경의선의 터널입니다. 정비 인력이 한쪽 선로를 점검하는 사이 반대쪽에선 천천히 열차가 지나갑니다. 어제 오후 12시 반쯤 경의선 연희터널 서울 방향 선로의 전원 공급이 끊겼습니다. 떨어지니까. 터널이 또 옛날에 만든 거라서 얕아요. 전기가 25,000V니까 차체에 달 수도 있고. 사고 구간을 운행하던 KTX가 중간에 멈췄고 승객 170여 명은 선로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환승까지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다른 기차가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1시간 거의 2시간 될 때까지 이제 다른 옆에 기차 와가지고 옆으로 옮겨 탔어요. 상하행선 선로 2곳 중 하행선 선로에서 열차가 교대로 서행 운행하면서 KTX는 물론 선로를 같이 이용하는 일반 열차들도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열차가 안 다닙니다. 특히 무궁화 열차 한 편은 3시간 넘게 지연됐고 경의선 전동열차 6편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KTX 열차 7편의 출발역과 도착역이 고양시 행신역에서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조정됐습니다. 코레일은 외부 물체가 전기장치와 접촉하며 일어난 사고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4시간 반 만에 복구가 완료되긴 했지만 서울역과 용산역 등 기차역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주말을 앞두고 여행이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열차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대합실이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가득합니다. 열차 시간표를 알려주는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아예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승차권을 바꾸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무더위에 지친 승객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1초만 바빠지는데. 주말을 앞두고 다른 교통수단을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입석도 다 나가고 그냥 완전 매진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바꾸려고 하면은 저는 아예 여기 서울에 묶여버리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코레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연 상황을 알렸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승객들은 기차역에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안내를 못 받았습니다.
본가 가려고 지금 기차 예매했는데 이제 친구가 먼저 연락 와서 기차가 먼저 지연됐다고 그래서 급하게 왔는데 아직 지연 중이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사이 구간이지만 고양 수색 차량기지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들의 이동이 늦어지면서 서울 용산역 출발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복구가 완료된 건 전기 공급이 끊긴 지 4시간 반이 지난 오후 5시쯤. 연착된 열차 탓에 복구가 끝난 뒤에도 운행 지연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코레일은 자신들 책임으로 일어난 지연 등에 대해선 승객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초 국토교통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열차 안내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국인 부부가 괴한에게 총격을 당해 부인과 뱃속 아이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이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지만 혐오 범죄에 대한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이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총격 직후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 화면입니다. 총격범은 흰 바지와 검정 티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흑인 추정 남성으로 사건 현장을 벗어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Individual we saw being arrested as soon as I was on the phone with 911, I saw this individual running and the police apprehended him. So that was the person that we saw.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권 씨 부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총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이 업소의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용의자는 부부와 아무런 접촉도 없이 총을 쏜 게 드러났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장은 혐오 범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단서는 없다고 직접 우리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로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다는 입장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피해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는 추모의 꽃다발과 위로의 글이 쌓여 있습니다. 부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부인과 아기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I come here every day walking by and I actually ate here a couple times and just met the people. So, and just to hear that it was what happened to them, I was kind of heartbroken.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은 목표액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시애틀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도영 씨가 어제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권 씨가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길어질 뻔한 재판이 오는 19일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권 씨가 현지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송환 일정이 지연될 거로 보입니다. 유호윤 특파원의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권도형 씨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났습니다. 권 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이전 재판과 달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권 씨는 친구 추천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대행사를 통해 코스타리카 여권을 구했는데 그동안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다른 국가도 여행했기에 여권 진위를 의심하지 않고 포드고리차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또 함께 붙잡힌 측근 한창준 씨는 죄가 없으니 자신만 처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가진 벨기에 여권은 가명과 가짜 생년월일로 되어 있다며 나쁜 의도로 여권을 만든 게 분명하니 재판부에서 적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여권 위조 여부 확인 절차로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권 씨가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오는 19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습니다. 권 씨의 위조 여권 사용 혐의 재판은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지만 권 씨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특별검찰청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권 씨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줬다고 자백한 권 씨의 옥중 편지가 수사로 이어진 겁니다. 권 씨가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다시 재판이 시작돼 송환 일정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일각에선 권 씨가 의도적으로 송환 지연을 위해 옥중 편지로 정치자금 전달을 자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며칠 전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핵무기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냉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공격에 대비한 집단 방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미 벨라루스에 첫 번째 전술 핵무기를 전달했고 올 연말까지 모든 배치를 완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Первые ядерные заряды доставлены на территорию Беларуси. Но только первые. У нас это первая часть. Но до конца лета, до конца года мы эту работу выполним целиком и полностью.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국가가 위험해질 경우 쓸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지원 움직임을 겨냥해 나토가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더 커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벨기에에선 나토 국방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벨라루스 핵 배치 발표를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인다며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공격에 대한 집단 방위 계획 수립을 논의했습니다. 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합의 도출은 튀르키예의 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 결정은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We are fully connecting the planning for our collective defense with the planning for our forces, capabilities, and command and control. As a result, NATO will have over 300,000 troops on high readiness. 나토 사무총장은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논의를 하진 않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나토 표준화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안은 다뤄질 거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한 F-16 훈련은 올 여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타이완, 스위스, 독일 7개국이 들어갔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해 관찰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미중 양국이 안보와 기술 패권을 다투며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지만 미국 주요 경제인들의 방중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시 주석이 만난 첫 번째 미국인이기도 합니다. 我们可以进行各种有利于我们两国人民、有利于整个人类的一些活动，我们都做这方面的促进者。 I was very disappointed I couldn't come during these last 4 years, and so it's very exciting to be back. 앞서 빌 게이츠는 베이징에 위치한 mRNA, 즉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연구 기관에 5년간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35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뒤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 유명 기업의 CEO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고위 인사들과 면담했습니다. It's been incredibly impressive how you have been able to overcome so many difficulties and so many challenges. And I just want to let you know, it's like, it warms my heart, you know. 미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집중 견제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계는 필요에 따라 방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도 시 주석과 빌 게이츠의 회동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박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최악의 위기를 방지할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BTS 페스타의 주 행사가 오늘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립니다. 최대 7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인파 사고에 대비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서울 곳곳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진행 중인 BTS 페스타. 아미들의 축제 BTS 페스타가 오늘 핵심 일정에 돌입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RM이 직접 출연해 팬들과 소통하고 저녁 8시 30분부터 BTS의 히트곡과 전국의 내레이션이 더해진 불꽃놀이도 열립니다. 행사 주최 측인 빅히트 뮤직과 하이브는 일대에 75만 명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여는 등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관할 지자체 서울시와 영등포구, 경찰이 주도해 인파 질서 유지를 막고 소방은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 구조 구급 체계를 점검합니다. 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행사장과 가까운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를 임시 폐쇄 조치합니다. 행사 종료에 맞춰서는 지하철 5호선, 9호선과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 버스 배차를 늘립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교통경찰 630여 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잠실 일대에서도 여러 대규모 행사가 열립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는 유명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선 그룹 마마무의 콘서트가 열립니다. 잠실 야구장에서는 두산과 LG의 프로야구 경기도 예정돼 있습니다. 도합 14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인파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서울교통공사는 종합운동장역에 안전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하고 주변역의 경우에도 혼잡도가 높아질 경우 인력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승객들이 너무 많아 실신 사고가 잇따랐던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지하철 과밀 대책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혼잡률 자료가 측정 단계부터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 디딜 틈 없는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급정거하자 승객들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립니다. 취재팀이 나간 날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승객 2명이 들려나갔습니다. 다른 승객들 안에 파묻혔다가 정신을 잃은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쓰러져 있고 다른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깨우시고 계셨던 상황이라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김포라인 과밀 문제가 지난 4월 다시 불거지자 경기도와 김포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대 혼잡률은 289%입니다. 평균 혼잡률을 200% 미만으로 줄이겠습니다. 혼잡률이란 전동차 내 밀집도를 말하는데 김포라인 운영사는 전동차 한 편에 270명이 타면 혼잡률을 200%로 봅니다. 지옥철로 불리던 9호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문제는 이 혼잡률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KBS 취재 결과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 김포 골드라인에서 혼잡률이 공식 측정된 건 단 3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역사당 직원 1명이 눈대중으로 잰 거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상 일별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긴 하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16일부터는 외부 인력을 임시로 불러 혼잡률을 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누르며 눈으로 승객을 세는 방식입니다. 임시 인력이 철수하면 예전처럼 다시 직원 1명이 측정해야 합니다. 고객들로 꽉 차요. 혼자서 그 인원을 다 세야 되는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역사 한 곳의 근무 인원이 1명뿐이어서 안전관리 같은 필수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근무자가 1명밖에 없으니까 개수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도 해야 되고 아니면 안전 업무도 해야 되고. 서울 지하철은 이와 달리 전동차 무게를 재거나 무선 통신량으로 승객 수를 자동 측정합니다. 제 차 전체 인원의 무게를 잰 후에 대한민국 평균 체중이 65kg으로 나와서 인원수를 측정하고 제대로 된 혼잡률 조사도 없이 전동차 과밀 대책을 세우겠다는 김포 골드라인. 매일 수만 명의 승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 속에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지난달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7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안전고리도 걸지 않은 것으로 보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노동자는 지난해에만 215명, 건설업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KBS 취재진이 현장 출동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공사 현장. 25m 높이 구조물 위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입니다. 자세히 보니 아무 안전장치가 없는 맨몸입니다. 좁은 철근 위를 공중고개라도 하듯 걷고 벽을 타고 반대편으로 아슬아슬하게 이동합니다. 역시 안전장치 하나 없이 크레인 줄에 2명이 매달려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게 아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냥 절벽에서 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영상을 찍은 제보자는 아찔함에 놀라 노동부에 신고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기소를 했고 추후에 현장에서도 저희 쪽으로 보고를 하기로 했고. 이틀 뒤 KBS 취재진이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노동자는 여전히 안전장치 하나 없이 사다리를 타고 내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안전대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식 크레인 탑승을 금지했는데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안전까지 무조건 걸고 하라고 아침에 조회하면서도 걸고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죠. 안 지키는 거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대기업 건설 현장은 사정이 다를까? 경기도 용인 둔전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3월 찍은 영상입니다. 고층 아파트 가장자리에 서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의지하는 건 안전고리 단 하나입니다. 안쪽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게 법적 의무지만 역시 없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 20년 동안 옥상에다가 이 작업 환경을 발판을 만들어주는 데가 나는 못 봤어요. 현대 힐스테이트 측은 아파트 한 동에만 안전작업대를 설치하지 않은 거라면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건 인정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을 바꿀 때는 40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열흘만 진행합니다. 보고를 누락한 채 급하게 밀어붙인 데 대해 방통위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할 수 없도록 시행령 조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9일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고 이틀 뒤인 어제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권고에서 입법 예고까지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4분의 1로 줄여 열흘만 진행합니다.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죠. 40일로 해놓은 것은 최소한 그 정도 기간은 의견 수렴도 하고 이해관계자인들의 어떤 의견 제시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줄이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죠. 일부 절차는 졸속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시행령을 고칠 땐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방통위 전체 회의 등 논의 과정에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전체 회의 하루 전 심사를 신청해 바로 다음 날 비규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현 방통위원은 KBS의 재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를 국무조정실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단 하루 만에 졸속 심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28일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만 활동 중인데 단 2명만 찬성해도 개정안은 통과됩니다. KBS는 방통위의 입법 예고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정부가 대국민 설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1.1 브리핑에 더해 현장 설명회도 동시다발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산업 종사자들은 소비 위축이 이미 시작됐다며 더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라를 살피던 손님이 발길을 돌립니다. 평소 같으면 다 팔려야 하지만 대야엔 여전히 소라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설비 시운전을 시작한 지난 12일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3분의 2 정도밖에 안 팔린다고 봐요. 사람 심리가 오염수를 버린다 하면은 이거 아닌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나라에서는 맨날 괜찮다, 안전하다, 못 믿지. 그거 어떻게 다 믿어. 어민들도 생업을 멈춰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되는 순간 오염됐다 생각하시지 절대 안 먹죠. 나부터도 안 먹는데. 이런 수산업계의 불안감을 달래는데 정부는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초당 없어. 어민 상인을 만나 정부 지원책을 자세히 설명했고 유통업계와는 소비 진작책도 논의했습니다. 특별 경영 안전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2차 보존 사업으로 수산 경영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손실보상 요구 움직임은 구체화되는 양상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예상 피해액 산정을 시작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우리 수산경제연구원에서 피해 범위 계산하고 피해 금액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전과 특별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에 소금을 사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소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까지 겹쳐 소금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당장 소금을 많이 쓰는 김치 공장과 젓갈, 반찬 상인들의 소금값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김치 공장 저온 창고에 천일염과 정제염이 쌓여 있습니다. 겉절이 등 수시로 생산하는 김치를 담글 때 사용하는 소금입니다. 한 주에 1톤 정도를 쓰는데 현재 보유한 소금은 불과 3주 분량. 새로 주문해야 하지만 구하기도 어려운 데다 산지 기준 가격도 30% 넘게 올라 부담입니다. 주문한다고 해서 소금이 예전처럼 바로바로 조달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원가 상승폭이 좀 증가했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장철에 쓸 소금을 오래 보관하는 창고는 아예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이 창고의 절반은 채울 정도로 소금을 미리 확보해두지만 지금은 가격도 오르고 조달도 쉽지 않아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반찬 가게는 이맘때쯤 소금을 많이 사들여 1년 동안 판매할 장아찌를 담그는데 훌쩍 오른 소금값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음식 특성상 소금을 많이 쓰는 젓갈 가게는 고민이 더합니다. 재료값이 오르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재료 단가가 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도 어려워지고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해서 팔 수는 없겠죠. 소금값이 오른다면 다른 반찬은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가게에 부담이 될 걸로. 장마철에는 소금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더 치솟고 밥상 물가마저 요동치지 않을까 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주말인 오늘 때이른 폭염이 찾아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오늘 얼마나 더울까요? 네,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텐데요. 한낮에 서울 기온이 31도, 강릉과 대구, 광주는 3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은 특히나 기온이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더위는 화요일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일단 뜨거운 볕을 가릴 수 있는 긴 소매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물도 자주 충분히 마셔주시고요.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시원한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곳곳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전국에서 오존 농도 나쁜 단계 예상되고 전남과 경북 지역은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안동과 포항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의 낮 기온도 33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달 31일 서해에 추락한 북한의 발사체 잔해를 그제 인양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정밀 분석에 착수했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통형 물체가 우리 해군 함정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천리마 1형의 잔해입니다. 날개 달린 말그림과 함께 천리마가 아닌 천마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잔해는 발사 보름 만인 지난 15일 밤 8시 50분쯤 서해 공해상에서 인양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잔해입니다. 인양 작전 도중 상단부 일부가 잘린 걸 제외하곤 원형 거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2m, 직경은 2.3에서 2.8m였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천리마 1형의 사진과 비교하면 2단 추진체의 일부분으로 추정됩니다. 발사체가 가라앉은 수심이 75m로 매우 깊은 데다 빠른 조류와 탁한 수질 때문에 인양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잠수하가 내려가는 순간 뻘물이 위로 올라와서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잠수하가 작업하는 순간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돼서 손의 감각만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미국 국방정보국 등 한미 군 당국은 인양된 잔해에 대한 공동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잔해 내부에 엔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석 결과에 따라 북한의 발사체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연료 탱크의 코팅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은 직경 약 2m 크기의 반지 모양 잔해를 추가 인양하기도 했지만 3단 추진체나 위성인 만리경 1호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북한 발사체는 추락 당시 180여 개로 흩어진 것으로 탐지됨에 따라 탐색 작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북한이 2달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이었던 어제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5년 8개월 만의 방한인데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잠수함이 천천히 부산 작전기지로 들어옵니다. 미 해군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중 하나인 미시건함입니다. 길이 170m에 배수량은 18,000톤급에 달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잠수함입니다. 한국을 찾은 것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해군은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한다는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시건함은 사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150발 이상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핵추진 잠수함이 대함전이나 대잠전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미시건함은 미사일로 육상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수전 요원을 태워 적지 침투 등 특수작전 수행도 가능합니다. 미국은 최근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B-52 전략폭격기 넉 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2달여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SGN을 먼저 전개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1단계, 그다음에 한미 정상 간 약속한 SSBN은 순차적으로 북한의 도발 강도에 따라서 전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미일 국가안보실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골프와 비슷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가 요즘 인기입니다. 파크 골프장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최근에는 도심 하천변에 잇따라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생태계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잔디밭. 나무 골프채를 쥔 사람들이 힘껏 휘둘러 공을 쳐냅니다. 나무채 하나로 18홀을 도는 파크 골프. 경기 방식은 골프와 비슷하지만 체력 소모가 적고 비용도 저렴해 중장년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제약이 있고 이거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파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파크 골프 동호인이 5년 만에 9배 가까이 늘면서 지자체마다 파크 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크 골프장 대부분이 토지 매입비를 아끼기 위해 하천 부지에 건립된다는 겁니다. 하천 둔치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은 침수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장마철 강원도 횡성 등에서는 집중호우로 하천변의 파크 골프장이 물에 잠겨 수억 원의 수해 복구비가 투입됐습니다. 생태계 훼손 논란도 큽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부지가 필요한 파크 골프장은 인공구조물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입장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기간이 짧고 현장의 조사들도 뭐 1회에 하나거나 1회에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조사가 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죠. 광주 전남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은 42곳. 여기에 올해만 5곳 이상의 파크 골프장 추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고대 서양 문명을 화려하게 꽃피운 그리스와 로마는 신화부터 문화까지 모든 면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빈미술사 박물관이 자랑하는 귀중한 그리스 로마 유물들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왔습니다. 김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 거침없이 로마로 진격한 위대한 정복자 카이사르.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형상화한 대리석 조각이 섬세한 아름다움을 한껏 뽐냅니다.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이끈 5 황제, 그래서 오현제로 불린 위대한 군주들.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한 힘은 정복한 땅의 신도 기꺼이 받아들인 특유의 유연성이었습니다. 올림포스를 지배한 신들의 왕 제우스.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신 제우스를 자기들의 신 유피테르와 같은 존재로 섬겼습니다. 그리스 신들의 형상이 지금까지 남을 수 있었던 건 로마인들이 그리스 원작을 열정적으로 복제해 놓은 덕분. 전시장을 수놓은 조각상들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두 문화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 과정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이 공통적인 요소였고 무엇이 또 독자적인 발전이었는지를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미술사 박물관이 소장한 고대 그리스 로마 유물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됩니다.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남은 그리스 도기부터 로마 예술을 대표하는 다채로운 조각까지 국내에선 볼 수 없었던 유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Even about half of the artworks in this show today have never been accessible to the public at all before. In this sense, this exhibition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for the publication of our common cultural world heritage.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그리스 로마의 빛나는 유산은 앞으로 4년 동안 박물관 상설 전시관에서 관람객을 맞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음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자 그룹인 한빛예술단인데요. 박은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실내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 하지만 이 오케스트라엔 지휘자도 악보도 없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단원들입니다. 음악 감독의 음성 지휘와 악기 소리, 그리고 극한의 연습만이 이들을 하나로 이끕니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 것들,
또 숨 쉬고 가는 그런 타이밍들을 다 여러 번씩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곡 무대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한 여러 주. 지난해 예술의 전당에선 정식 대관 심사를 거쳐 단독 공연을 할 만큼 연주 실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Perhaps love is like a lasting place or shelter from the 올해 창단 20주년인 한빛 예술단은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관악 앙상블과 보컬 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연 100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직원들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연주를 해오면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여러 사회적인 장치를 통해 기존 강의형 교육의 틀을 깨고 문화체험형으로 진행돼 신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공연을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방식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좀 더 가까운 의미, 장애인에 대해서 가까운 이미지로 비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뜨거운 더위가 예보돼 있죠. 더위를 피해서 강원도로 떠나는 차들이 벌써 많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화도 부근이 어렵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으로도 용인 일대가 버겁습니다. 잠잠했던 경부선 부산 방향 정체도 시작됐습니다. 특히 오산부터 남사까지 경기권 통과하기도 이렇게 어렵고요. 충청권 진입한 후로도 천안 분기점과 천안 휴게소 주변에서 주춤합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정체 길어지면서 남풍새부터 차량터널까지 힘들고요. 서해안선 목포 방향으로도 서서울 요금소와 팔탄 분기점 일대 막혔다가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충청권 진입이 가장 버겁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타고 강원도로 가신다면 덕소 3패부터 화도까지 꽉 막혀 있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마성터널부터 용인지나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옷이 얇아지고 짧아지는 계절,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이맘때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곤 하죠. 죽어도 안 빠지는 이 허벅지 살 때문. 또 가뜩이나 습한 여름에 걷다가 허벅지 살끼리 부딪히며 그만큼 불쾌한 것도 없는데요. 나만 느껴본 거 아니지? 그런데 최근 희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허벅지는 아묻다 굵고 봐야 한다는 건데요. 화제된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허벅지 둘레는 최소 55cm는 유지해야 한다. 허벅지 둘레는 근육이 많아서 굵든 피하 지방이 많아서 굵든 여하튼 굵기만 하면 건강에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대부분 놀라워하거나 은근 좋아하는 눈치였는데요. 살찐 허벅지가 제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있었다니 충격이네요. 차라리 건강을 잃고 싶다. 이 글의 핵심은 허벅지 둘레가 줄어들면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 새삼 허벅지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싶다가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육이든 지방이든 일단 허벅지는 굵어 볼 일이다? 이건 좀 이하하죠. 그래서 크랩이 직접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일단 허벅지 둘레가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맞대요. 통상적으로 허벅지 둘레가 두꺼우면 근육량이 많은 경우가 흔하고 당 소모가 많으니 당뇨나 고지혈증 또 그로 인한 동맥경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려면 포도당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 포도당이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피 속에 있습니다. 이 포도당을 근육이 가져가면 그만큼 혈중 포도당 수치는 낮아질 거고요. 그럼 당뇨 등 관련 질환 가능성도 작아질 거란 얘기죠. 특히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 전체 포도당의 50%에서 많게는 70% 정도를 소모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허벅지 근육은 포도당의 VIP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허벅지 둘레가 감소한다는 건 지방 플러스 근육량도 많이 줄어든다.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의 제일 큰 근육인데 그 근육이 없다는 건 몸 전반에 근육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근육들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식사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전반적인 심혈관계나 당뇨랑 이제 연관된 그런 지표들이 다 나쁠 거란 말이죠.
아이, 교수님 살살요. 어쨌든 근육이 중요한 건 오케이. 근데 그럼 지방은요? 사실 우리한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방만으로 허벅지가 굵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앞서 살펴본 글에선 허벅지의 피하 지방은 뱃살의 내장 지방과 달리 나쁜 물질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방 조직이나 지방 세포들은 염증성 물질이나 활성산소 이런 나쁜 물질을 얘네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냥 다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피하 지방, 내장 지방 둘 다. 따라서 건강에 해가 안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피하 지방 많은 사람이 통상적으로 내장 지방도 많거든요. 살로서 허벅지둘레 빵빵하게 치우면은 당연히 내장에도 지방 빵빵할 거고 당뇨, 고지혈증, 그런 심혈관계, 대사성 질환 유병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네요. 우리가 몸무게를 재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 이렇게 재는 건 사실 굉장히 쉽잖아요. 허벅지둘레가 다른 중요한 질환들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거는 맞거든요. 미리미리 둘레를 측정함으로써 허벅지둘레가 뭐 과도하게 감소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증가돼 있는 사람한테는 미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불볕더위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기온 31도, 강릉과 대구, 광주는 3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은 갈수록 기온이 올라서 월요일에는 낮 기온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화요일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더위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충분히 마셔줘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말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